자, 이번 시간은 69페이지 펴주시고요. 부가가치세 이론 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이론은 우리 FAT 1급의 내용과 다른 내용 부분만 진짜 찾아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69페이지 부가가치세의 정의와 특징. 네, 그대로입니다. 설명 안 드리도 되겠죠? 다음 페이지 납세 의무자와 사업의 분류 그대로죠. 네. 다음 페이지 71쪽 과세기간. 네, 과세기간 그대로입니다. 다음 페이지 납세지. 네,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 73페이지도 그대로입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를 비교한 표, 우리 FAT 1급 교재에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다음에 페이지에 온 사업자의 등록. 네, 내용 똑같죠? 추가된 내용 없고요. 그 다음에 과세 대상 거래 재화의 공급 내용 똑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 내용 똑같습니다. 추가된 내용 없고요. 네, 그 다음에 78쪽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도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79쪽 재화의 공급 시기 네, 같습니다. 80쪽 거래 장소 똑같은 내용입니다. 81쪽 영세율과 면세 내용 똑같습니다. 82쪽 면세 똑같고요. 네, 84쪽 과세 표준과 매출세액도 내용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85쪽에 항목별 과세표준 포함 여부 이거 역시 똑같은 내용입니다. FAT 1급 교재하고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매출세액 매출세액이요. 과세 네 86쪽 매출세액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87쪽 매입세액도 같은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에 88쪽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까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자 매입세액에서 좀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좀 추가가 됐습니다. 의제 매입세액 공제 특례에 대해서 내용을 좀 추가시켜 놨어요. 의제 매입세액 공제 특례는 이론으로도 물론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실무 수행에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내용입니다. 부가세 실무 문제로 의제 매입세 공제 특례에 관한 그러니까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이런 주제로 문제를 냅니다. 자주 나왔습니다. 요건 나중에 실무 때 더 자세히 할 거고요. 우선 이론적인 것만 여기서 챙기겠습니다. 자, 이 의제 매입세액의 공제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누구냐? 그거부터 말해야 되죠. 자, 우리가 이 의제 매입세액이라는 말은 뭐냐면 매입세액을 의제해서 적용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매입세액이 없는데 의제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특례라는 건 이제 특례 제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공제 요건 첫 번째 어떤 사업자냐면 과세 사업자가 매입한 면세 농산물 등을 가지고 즉 그걸 원재료로 해서 말이죠. 제조해서
제조에서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자, 그러니까 원재료는 면세예요. 원재료가 면세 농산물. 그런데 만들어서 판매하는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 어떤 사업자냐? 통조림을 만드는 사업자가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통조림 하면은, 자, 복숭아 통조림 이런 거 있죠. 살구 통조림. 네. 그런 과일 같은 통조림, 과일 농산물이죠. 복숭아 상태는 과일은 말이죠. 면세입니다. 그 면세 농산물을 사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없어요. 그런데 통조림을 만들어서 팔면 매출세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통조림을 만드는데 복숭아밖에 들어가는 게 없다고 한다면 그 사업자는 매입세액은 언제나 제로가 되고 매출세액만 판매하는 대로 10%가 매출세액이 붙죠. 그러면은 다른 종류의 사업자에 비해서 납부할 세액이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의제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럼 이 복숭아라는 원재료에 매입세액이 없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방법으로 그 매입세액을 인정해 주느냐, 이제 그걸 여러분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아두시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이 서류라는 게 여기 있어요. 서류. 애정신고나 확정신고 시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될 요건을 갖춰야 돼요. 자, 그러니까 복숭아를 가지고 통조림을 만드는 그런 사업자 중에서 그러면 그 복숭아를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복숭아 원료를 얼마 썼느냐에 따라서 매입세액을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복숭아 얼마를, 이 통조림을 만드는데 복숭아를 몇 킬로 썼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뭘로 증명해야 돼요? 서류가 있어야 된다. 이 서류. 세금 계산서에 복숭아 몇 킬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야 돼.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복숭아는 계산서겠죠. 계산서에. 그래서 증명할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 증명할 서류요. 이 서류에는 특별히 양이 꼭 표시가 돼야 됩니다. 금액은 당연한 거고, 금액은 당연한 거예요. 금액이 뭐 100만 원인지 50만 원인지 금액은 당연한데 이 영수증엔 반드시 양이, 수량이 표시되어 있어야 돼요. 몇 킬로 아니면 몇 박스라든가. 자, 그러면은 공제 요건 대상자를 여러분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통조림 회사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거기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밥을 파는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식집. 자, 우리 이천에 저기가 많죠. 쌀밥집. 쌀밥집 많습니다. 그럼 쌀밥을 지어 가지고 지금 쌀밥 뭐 이렇게 1인당 2만 원 이렇게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쌀밥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쌀이 들어가죠. 또 김치 담그려면 배추도 필요하고 무도 필요하고 농산물. 그렇죠. 또 고기, 생선이라도 구워서 반찬 놓으려면 또 생선도 사야 됩니다. 수산물, 미가공 수산물, 농산물이 전부 다 면세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식당업을 하는 사람들은 원료로 사는 게 대부분 다 면세예요. 그런데 밥은 과세다 이겁니다. 밥을 2만 원어치 팔면 부가세, 매출세 납부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식당업도 바로 의제매입세액 요건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요건을 이걸 갖추고 그 다음에 뭐예요? 쌀은 몇 킬로 샀고 배추는 몇 킬로 아니면 뭐 몇 단이라든가 어떤 식으로든지 이것이 뭐예요?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공제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봅시다. 먼저 대상액이 있고 한도가 있어요. 대상액을 일단 계산합니다. 자, 면세 농산물 매입가액을 뭘로 확인합니까? 서류를 가지고 확인해요. 이번 과세기간에 쌀은 몇 킬로 샀는지, 그리고 금액은 얼마인가, 그 다음에 만약에 통조림이다 그러면 복숭아를 몇 킬로 샀고 금액이 얼마인가, 그게 매입 가액이에요. 거기다가 공제율을 곱해서 공제 대상액을 구하는데, 공제율은 여기에 있죠. 공제율이 다음과 같다. 음식점의 경우는 이렇게 102분의 2 또는 108분의 8 또는 109분의 9 또는 106분의 6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가장 낮게 공제율이 있는 데는 과세 유흥장소, 유흥장소를 제외한 음식점은 개인사업자는 올해는 109분의 9까지 해주고 거의 10%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개인이 아닌 법인이 여기 C에 해당이 되죠. 법인 음식점은 106분의 6 이것을 공제율로 적용한다. 자, 음식점이 아니고 통조림 회사다 그러면 제조업이죠. 제조업은 자, 과자점이라든가 방앗간, 도정업, 또 제분업 이런 데가 아니고 보통 이제 제조업이다 그러면은 통조림 회사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정도가 되는 거죠. 통조림 회사다. 그럼 104분의 4. 104분의 4. 약 4%예요. 약 4%. 그러니까 복숭아를 100만 원, 이번 과세 기간에 복숭아를 100만 원어치 샀다? 그럼 매입세액을 얼마 인정한다? 4%. 그러면 40%면 40만 원, 4%니까 4만 원 정도 인정받는 거예요. 4만 원 정도. 자, 그런데 일단 공제율을 계산을 합니다. 이 공제율을 가지고 매입가액 곱하기 공제율로 이것이 공제 대상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공제 대상 금액이 한도를 넘지 말아야 돼요. 한도를 넘지 말아야 돼요. 한도가 어떻게 계산되느냐? 자, 통조림을 만들어서 판매한 과세표준. 이번 과세 기간에 통조림을 만들어서 판매한 그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죠. 거기다가 한도율을 곱합니다. 주 3 다음 페이지 표에 있죠. 한도율. 여기 주 3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2억 원 이하까지는 50%가 한도율이에요. 그 다음에 음식점 외의 경우에는 법인 사업자는 40%가 한도율이에요. 이렇게 한도율을 과세표준의 50% 내지 40% 정도 된다. 한도율이.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는 복숭아는 100만 원어치 사서 통조림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과세표준은 한 200만 원 된다고 봅시다. 통조림을 만들었으니까 인건비도 들어가고 말이죠. 그래 300만 원 정도? 인건비도 들어가고 거기 또 포장도 해야 되고 깡통에. 그러니까 이제 매출액으로는 한 300만 원어치 돼요. 그러면 한도율이 50%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150만 원 나왔네요. 150만 원 넘지 않아야 돼요. 그럼 아까 여기 4만 원 나왔습니다. 4만 원. 자, 150만 원 다가
한도가 아니에요. 거기다 공제율을 곱합니다. 아까 공제율 표 2에서 그 위에 주 2에 있는 공제율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에 이 150만 원의 4%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4, 50 6만 원이죠. 6만 원. 한도 안 넘었네요. 그러면 이걸 다 공제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도는 과세 표준의 한 4, 50%에다가 거기에다 공제율을 곱해서 이렇게 계산한 공제 대상 금액보다 이게 항상 작아야 돼요. 이게 크면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죠. 이게 커야 되죠. 이게 작아야 된다. 크면은 그 초과된 금액은 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시험에서 의제매입세의 공제액을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를 출제하고 있느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의제매입세의 공제액은 우리 전산 프로그램에 넣으면 다 계산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걸 시험에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를 알아야 되느냐면은 의제매입세의 공제 요건이 뭐냐? 서류가 있어야 된다든가 대상자가 어떤 사업자냐? 요거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공제율을 알아야 됩니다. 공제율을 요 세 가지를 다 기억하긴 힘들어요. 그래서 공제율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실무 때도 공제율은 우리가 입력을 해야 돼요. 공제율은.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음식점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개인 사업자로는 시험을 거의 안 내요. 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이렇게 문제를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C에 해당되는 공제율을 알아두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 시험에 음식점을 경영하는 법인이다라고 가정하고 이 문제를 푸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공제율 입력하는欄에다가 106분의 6 딱 선택을. 입력이 아니라 이제 그 공제율이 누르면 나와 있습니다. 102분의 2, 104분의 4, 또 108분의 8, 또 106분의 6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공제율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106분의 6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공제율. 이 문제 하나요. 통조림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다라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제조업, 중소기업 요 공제율 104분의 4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법인 식당으로 나왔다. 그럼 106분의 6. 그 다음에 제조업으로 중소기업으로 나왔다. 그러면 104분의 4 요거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딱 두 가지로만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식당의 경우 법인 식당으로, 그 다음에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으로 문제를 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한도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대략적으로 한도는 과세 표준의 40 내지 50% 정도 된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위에 있는 공제율을 곱해서 그 금액이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의제 매입세 공제 제도의 흐름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 이제 나중에 지금 궁금한 것들은 나중에 실무 수행하면서 여러분이 많이 또 해결이 됩니다. 실무 수행 때 이거 연습 두세 번은 할 거예요. 의제 매입세 공제 두세 번보다 더 하겠네요. 문제가 많이 나올 테니까 한 4번 정도는 연습해 볼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재활용 폐자원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특례가 있습니다. 앞에서 지금 금방 했던 의제 매입세액에 대한 문제는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문제는 최근에 안 나오고 있어요. 문제가 거의 안 내고 있습니다. 이 특례 제도가 없어지려고 원래 예정이 작년까지만 운영을 하고 2022년도부터는 이 특례를 폐기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다시 연장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는 최근에는 출제가 없는 것이지만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지금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것이니까. 자,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요건은 어떤 사업자에게 해당되는지 한번 볼까요? 재활용 폐자원이나 중고 자동차를 수집해 가지고, 이런 수집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자들이 수집하죠. 네. 자, 재활용 폐자원 회사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어떤 마을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고철, 종이 박스 이렇게 잔뜩 싸놓은 집들 볼 수 있죠. 그 개인 집이 아니라 사업자죠, 거기가. 그 사람들의 고철이나 종이, 깡통 뭐 이런 것들을 모집하는 사업장입니다. 우리가 보통 고물상이라고 하는데, 그 고물상은 자기가 직접 수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그마하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지만 대개 개인들로부터 이렇게 삽니다. 네, 수집하는 사람들이 마을에 곳곳에 있죠. 종이를 모으는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네, 또 고철만 이렇게 고철 삽니다 하면서 차 끌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모집하는 그런 개인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입니다. 그러면은 자, 마을에서 지금 사업장을 딱, 여기는 고철 모집장이다 그 사업을 딱 벌이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살 때는 개인한테 사니까 영수증이 없어요. 네. 폐지를 어떤 할아버지가 30만 원어치 가지고 왔어요. 할아버지 30만 원 여기 있습니다. 돈 줬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못해요. 뭐 현금 영수증 이런 건 당연히 없죠. 그러면 영수증을 해주면 되지 않느냐? 우리가 아까 그 앞에서 의제매입세 공제도요, 영수증 같은 것은 증빙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아까 그 증빙 서류는 반드시 계산서거나 신용카드 매출점표나 현금 영수증만 인정을 해요. 다만 의제매입세 공제에서는 고기를 사는데 꼭 매장에서만 사지는 않을 수 있죠. 동네 어촌에 가가지고 어부들로부터 살 수는 있어요. 그건 이제 개인으로부터 사는데 그거는 매매 계약서라는 것으로 인정을 해줘요.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은 그 어부의 개인 신상 정보가 있어야 돼요. 이름, 주민번호 이런 것들입니다. 개인의 신상 정보가 있는 개인과의 거래 내역서, 이거는 인정을 해줘요. 자, 그런데 이제 폐자원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인정이 안 됩니다. 자, 내용이 뭐냐? 결국에 요 폐지, 고철 수집하고 있는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증빙을 발급할 수 없는 개인으로부터 사가지고, 자기는 이제 사업자입니다. 그것을 저기 포항저철에다가 고철을 이제 한 차를 만들었어요. 뭐 8톤 차 이렇게 큰 차로 한 차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납품을 하죠. 포항제철 이런 데다 납품합니다. 요새는 포항제철이 아니고 포스코라고 그러죠. 포스코. 그런데 포스코에다가 팔 때는 포스코에서 이거 200만 원어치다. 그 200만 원어치를 줄 때 우리 보고 뭐예요? 세금계산서 발행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나는 계산서 발행하면서 매출세액이 발생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고철 모을 때는 세금이 하나도 없어. 바로
그런 경우다 이겁니다. 중고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 중고자동차 내가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개인들이 무슨 중고 매매상에 팔 때 나는 사업자가 아니니까 자, 내가 타던 승용차 이제 다 고장 나가지고 팔려고 했더니 100만 원이래요. 그래서 100만 원에 팔았습니다. 돈은 받았지만 내가 증빙을 해줄 수가 없어요. 개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고자동차 사업자도 매입을 할 때는 증빙이 없고 자기가 중고자동차를 모아가지고 어디에 이제 활용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좀 개발도상국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다가 수출도 한다고 그래요. 하여튼 다른 용도로 팔 거예요. 그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거죠. 물론 수출은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겠지만 국내에서 어떤 판매를 할 때,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활용 폐자원 사업자 또 중고사업자, 중고자동차 이런 수집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 즉 판매하는 경우에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의제매입세 공제 제도하고 취지가 같은 취지예요. 자,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의제매입세 공제 계산 방법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 매입가액이 있죠? 거기다 공제율을 곱해서 한도가 또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과세표준에 이거는 우리가 의제매입세의 한도는 일단 보통 40에서 50%였죠. 여기는 80%에다가 세금계산서로 만약에 매입한 것이 있다. 뭐 그거는 빼야 되겠죠. 세금계산서 매입했으면 이거 매입세 공제 받았을 테니까 그걸 뺀 것만 적용을 해준다. 그걸 한도로 한다 이거. 한도는 의자매입세 공제보다 높게 나오겠네요. 80%니까. 자, 공제 시기는 재활용 폐자원 등을 매입한 날이 속하는 애정신고나 확정신고 기간에 공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제율을 보면은요, 재활용 폐자원, 폐지나 고철은 103분의 3을 해주고요. 중고자동차는 굉장히 많이 해주네요. 110분의 10, 거의 10% 다 해주네요. 네, 이렇게 해서 재활용 폐자원 취지를 간단히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뭐 시험에 나올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다음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매입세액에서 지금 추가된 이론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의제매입세액 요거 추가됐고, 지금 재활용 폐자원 수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 요거에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다 이랬습니다. 공통매입세액의 개념이 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그 FAT 1급을 준비할 때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그 불공의 유형이 보통 어떤 것으로 문제를 많이 냈냐면 접대비 관련된 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된 거, 또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된 거, 요런 거 위주로 문제를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의 예 중에 하나가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매입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전부 다 불공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과세 51번 과세 매입으로 하고 나중에 정리할 수도 있고, 54번 불공으로 하고서 나중에 정리하려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뭐
뭐 불공이라고 반드시 불공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러나 불공으로 해가지고 안분 계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서 좀 보도록 하고 우선 기초 개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질 귀속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그렇지만 실질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이것은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라. 이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그 마트를 사업하는 마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있다. 마트. 그래서 마트에서 이번에 상품 배달용 트럭을 한 대 샀어요. 상품 배달용 트럭. 그래서 우리 마트에서는 전화 주문도 받아가지고 또 인터넷 주문도 받아가지고 배달을 해주겠다. 배송. 예, 동네니까 동네 사람들만. 이천시면 이천시내만 배달을 한다. 그러면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서 배달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트에는 말이죠. 복숭아도 있고 참외도 있고 이런 과일도 팔아요. 예. 그리고 일반 공산품, 뭐 조미료도 있고 맥주도 있고 소주도 있고 이런 것도 팔아요. 뭐 주문을 할 때 뭐 복숭아 한 박스하고 맥주 한 박스 이렇게 좀 배달 좀 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승용차에다가 복숭아도 싣고 맥주도 실습니다. 그러면 거기 실은 건 맥주를 운반할 때는 과세 사업이고 복숭아를 운반한 것은 면세 사업이에요. 바로 이렇게 어떤 이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자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설비 같은 것이 딱 명확하게 실질 귀속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장비나 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여기 안분 계산으로 신고하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 트럭을 살 때 2천만 원짜리 트럭을 샀다면 부가세가 얼마예요? 200만 원이 되겠죠. 그 200만 원을 다 공제받지 말아라 하는 얘기. 51번 과세 매입으로 입력하면은 공급가액 2천에 부가세 200만 원. 그래가지고 그걸 51번 과세로 해가지고 했으면 부가세 대급금 200만 원에서 매입세 공제 다 받으면 잘못한 거예요. 부가세 신고 잘못. 왜냐? 그 트럭에서는 과일도 배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공제받아서는 안 돼. 그러면 그걸 어떻게 계산하지? 복잡하게 여기 나오죠. 공급가액의 면세 비율만큼으로 공제받지 말아야 돼. 무슨 얘기냐? 이번 과세기간이 7월부터 9월이라고 한다면 2기 예정 과세기간이잖아요. 2기 예정 과세기간에 트럭을 샀어요. 그 2천만 원짜리 트럭을 샀고 그러면 2기 예정 과세기간에 과세표준 공급가액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우리 3개월 동안에 우리 마트의 매출액을 말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에 우리가 2억 원어치를 만약에 팔았다. 2억 원. 2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계산을 딱 해보니까 면세 매출이 딱 1억. 그리고 과세 매출도 딱 1억. 이렇게 딱 50% 50%예요. 그러면 자동차 이번 신고할 때 매입세액 200만 원 중에서 매입세 공제는 100만 원만 받아야 돼. 50만 원은 불공으로 처리 신고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안분 계산입니다. 그래서 안분 계산 방법 공식은 지금 이거를 이 설명을 공식으로 표시한 거예요. 자, 공통 매입세액 그
그 자동차의 매입세액이 만약에 20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다 200만 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200이다. 해당 과세기간 7월부터 9월 2기 예정기간에 총 공급가액은 2억이에요. 분의 면세 공급가액 1억이에요. 그러면 2분의 1. 자, 200만 원의 2분의 1은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은 뭐예요? 공제 못 받는다. 면세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요 100만 원은 공제 못 받는 것이다. 불공으로 신고해야 된다. 공제받지 못할 것으로. 이제 그것을 어떻게 신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실무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안에 그걸 집어넣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다 입력을 하면 되는데 그동안 FAT 1급에서는 전혀 그 화면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사실은 그 메뉴를 몇 번씩 들어갔었어요. 어떤 메뉴냐 하면은 이 메뉴인데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라는 메뉴 여러분 FAT 1급 준비하면서 여기 몇 번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우리가 확인했었어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해가지고 혹시 데이터가 있을래나? 네, 여기 있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습했던 지리산 생수 걸로 한번 열어봤는데 여기 보면 사업과 관련 없는 것에 한 매, 그 다음에 접대비 관련된 게 2매 해서 77만 9,380원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얘기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에 해당돼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라는 항목이 밑에 또 있어요.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매입매출 전표 입력할 때 유형을 54 하고 넣으면은 팝업창이 하나 딱 나왔었죠? 네, 거기서 뭐 0번, 1번, 2번 해서 여러분이 선택해 줬잖아요. 그 54 유형으로 전표 입력할 때 그 불공제 사유를 선택했던 것이 여기에 반영돼요. 그러면 이 안분계산, 그 다음에 정산, 재계산,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네. 이제 앞으로 안분계산, 정산, 재계산, 이걸 이제 실습을 해볼 거예요. 안분계산은 저 안분계산 탭에다가 넣어서 아까 그런 식으로 이번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은 얼마다. 그 중에 면세 공급가액은 얼마다. 이걸 입력을 해주면 비율이 딱 계산되면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딱 계산돼요. 그게 여기에 넘어오는 거예요. 여기다 입력하면 그것이 계산돼서 일로 넘어오고, 정산 내역은 여기다 입력하면은 그것이 여기에 반영되고, 재계산 내역은 여기다 입력하면 여기에 반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앞으로 그걸 실습을 할 거예요. 자, 그걸 실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안분 계산의 개념을 우리가 지금 이론적으로 지식을 쌓는 거예요. 이제 오늘 실습을 하는 건 아니고, 실습은 이제 뒤에 가서 할 거고, 이론적 지식을 좀 쌓는다. 자, 안분 계산 방법까지 알았어요. 그런데 안분 계산을 배제하는 것도 있어요. 배제는 뭐냐? 공통 매입세액이지만 이런 경우는 다 매입세액 공제로 반영해 준다. 예. 그러니까 안분 계산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그 사업자한테 유리한 거예요. 왜냐? 안분 계산하면 공제받지 못하는 걸 계산해 가지고 매입세액에서 빼줘야 되니까. 근데 배제한다 이거예요. 어떤 경우인지 볼까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통매입세액은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1, 2, 3 여기에 해당되면 다 공제해 주겠다 이거예요. 자, 1번 보겠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에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에 공통 매입세액인데 다만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하고 자 아까 자동차 산 거는 500만 원 이상은 안 됩니다. 200만 원이었어요. 2천만 원짜리 차였으니까. 근데 어떤 경우는 안분 계산을 안 해도 되냐면은 자 우리 회사가 7월부터 9월까지 매출액을 즉 과세 표준을 딱 면세와 과세로 따져 보니까 총 과세 표준이 2억이었는데 한 4%밖에 면세가 없어요. 예, 면세 그러니까 과일 판매한 거는 한 4%밖에 안 되더라. 2억에 4%, 한 400만 원? 예. 40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억 분의 위에다가 400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게 4%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5% 미만에 해당돼요. 면세 비율이. 그러면은 안분 계산을 하지 마세요. 네. 200만 원 모두 매입세 공제해 줍니다. 배제, 안분 계산 안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액으로 따져서 과세 기간 중 공통 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에 매입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통 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이다 하면은 금액 자체가 너무 작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50만 원 과세 표준이 50만 원이면 공급가액이 50만 원이면 저기가 매입세액이 5만 원 나오죠. 10%니까. 그러니까 공통 매입세액인데 자동차 같은 걸 산 게 아니라 만약에 한 45만 원짜리 물건이 뭐가 있을 거예요. 45만 원. 자, 공기청정기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자, 매장이 하도 공기가 탁해가지고 공기청정기를 하나 샀는데 45만 원짜리예요. 45만 원짜리면 부가세가 4만 5천 원이네요. 그 매장에는 과일도 있고 맥주, 소주도 있어요. 그러면 저거 4만 5천 원을 안분 계산해야 되느냐? 안 한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5만 원 이하니까. 공통 매입세액이 5만 원 이하이면 안분 계산 없다. 그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공통매입세액에 관한 매입세. 신규 사업자예요. 예. 신규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 과세기간만 혜택 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과세기간은 애정신고는 빼고 6개월을 말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과세기간은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1기가 1월부터 6월, 2기가 7월부터 9월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6개월 동안은 안분 계산 면제. 아직 사업 자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지금 뭐 비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거 매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이 매장에서 면세 과세 표준과 과세 표준이 비율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을 좀 자리를 잡는 단계가 필요하다 아마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해당 과세 기간에 안분 계산이 면제된다. 세 가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공통 매입세액을 재계산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그런데 이 재계산 이전에 아까 여기에서 보면 안분 계산이 있었고 재계산은 지금 여기 안분 계산이 3번이고 재계산이 5번에 있어요. 근데 중간에 4번도 있죠. 4번. 우리 책에서 이 정산을 그냥 건너뛰었는데요. 정산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릴게요. 정산. 뒤에 혹시 나오는가요? 정산은?
그러면은 여기 밑에다 이거 쓰겠습니다. 여기 요 아래 여백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 여백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애정신고 기간에 안분 계산한 신고 건은 확정 신고 기간에 6개월 데이터로 6개월 자료로 정산한다. 안분 계산을 예정 때 만약에 했다면은요, 확정 때 정산도 꼭 해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가 예정 신고라면 지금 우리가 이제 2기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지금 9월을 보내고 있으니까 7, 8, 9가 2기 예정이네요. 이 2기 예정 기간에 아까 그 마트에서 트럭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2억 불에 1억으로 50%만큼 이렇게 안분 계산해서 예정 신고했습니다. 자, 2억 분의 1억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7월부터 9월까지의 데이터예요. 그래가지고 10월 달에 그렇게 신고했어요. 그러면 확정 신고 기간이면은 10월부터 12월이잖아요. 요때 요 기간하고 더합니다. 6개월 자료로 더해요. 뭘 더하냐면 그 과세표준, 매출 실적을 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치로 계산을 합니다. 그랬더니 만약에 면세 비율이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예정 때 공제 못 받았던 거 그거를 다시 더 추가로 공제받아요. 면세 비율이 떨어졌으니까. 반대로 면세 비율이 올라갔다. 그러면 100만 원 공제 못 받는 것보다 더 많이 공제 못 받아야 돼요. 공제 받은 거에서 또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정산을 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또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나중에 실무할 때 여러분이 그 방법을 아시게 됩니다. 자, 우리 이론 교재에서는 지금 예정신고만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실무할 때 정산이라는 게 나온다 이거죠. 정산. 정산은 뭐냐? 안분 계산한 것을 6개월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계산해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트럭 같으면 정산으로 끝났느냐? 끝나지가 않아요. 만약에 감가상각 자산이 아닌 다른 자산이었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정산으로 해서 이제 끝나요. 그런데 트럭, 건물 이런 것은 감가상각을 하는 자산이죠. 감가상각 자산은 장기간에 걸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재계산, 그 부가가치세 신고하기가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하죠? 예. 이거 안 하는 회사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몰라서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알고는 있는데 그냥 귀찮아서 안 하는데 다행히 면세 비율이 똑같아가지고 안 해도 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계산해도 회사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큰 차이가 날 때는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칙대로 다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감가상각 자산에 대하여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에 공통 매입세액 안분 기준에 따른 비율과 감가상각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적용되었던 공통 매입세액 안분 기준에 따른 비율이 5% 이상 차이가 나면,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감가상각 자산인데 매입세액 이미 안분 계산해서 끝났어요. 예. 자, 이익이 확정도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도가 됐죠. 차기 2023년 제1기가 되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안분 계산의 기준에 따라서 50% 적용을 했습니다. 면세 비율이 50%로 해서 확정도 똑같게 나왔다고 보겠어요. 50%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구나. 이 거꾸로 여기 설명을 거꾸로 했군요. 자, 요거죠. 이게 50%는 이거죠. 적용되었던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 기준 비율, 요게 50%였죠. 적용되었던 게 50%.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공제 받은 후, 요게 1번 적용했고, 요게 그 후의 문제예요. 공제된 후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 기준에 따른 그 비율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2022년도에 2022년도에 면세 비율은 50%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1기가 되었어요. 2023년도 1기에 면세 비율을 보니까 60%가 됐네요. 면세 비율이 높아졌어요. 그럼 10%의 변동이 일어났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5%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해당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자에게 신고해서 납부할 것이 있으면 더 납부해야 되고 환급받아야 될 게 있으면 환급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면세 비율이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으니까 국가가 이익을 본 거겠죠. 근데 면세 비율이 올라갔을 때는 우리가 신고하면 납부할 세액이 더 증가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고 안 해가지고 과세관청인 국세청에서 그걸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나중에 이게 밝혀지면 책임이 우리한테 신고 납부해야 될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게 되고요. 나중에 밝혀지면 거기에 따른 가산세, 또 다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가상각 자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한 것이다. 그러면 재계산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차를 재계산을 언제까지 관리해 줘야 되느냐? 차를 폐차하는 날까지? 네. 자, 그래서 자, 그다음에 여기서 5% 차이라는 거 요거 좀 기억해 줘야 됩니다. 아까 10% 차이 났기 때문에 재계산 한다고 한 거고, 면세 비율이 50%에서 54%로 면세 비율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4%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럼 55%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재계산도 안 합니다. 밑으로 떨어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5% 이상을 차이가 났을 때 재계산한다 하는 거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감가상각 자산을 도대체 몇 년간 우리가 재계산을 해야 되느냐를 알아볼 텐데요. 여기서 갑자기 또 주제가 바뀌었어요. 면세 사업으로 취득한 감가상각 자산을 이번에는 과세 사업으로
전환할 때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신고해서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거는 지금 그 트럭은 공통 매입세액이니까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니고 만약에 그 트럭을 샀는데 그 트럭은 냉동 트럭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냉동 트럭. 예. 그래가지고 순전히 거기는 생선만 냉동 생선이나 이런 그런 것만 운반할 거예요. 예. 또 우리 마트에 정육점도 있어가지고 항상 운반할 때 냉동실에 넣어서 운반을 한다. 그러니까 고기만 운반하는 정육 내지는 냉동 생선만 운반하는 그런 냉동차 하나 샀어요. 그러면 그건 면세 사업용이죠. 그래서 냉동차 2천만 원짜리 샀는데 그것이 매입세 공제를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면세 사업용으로만 쓰니까 200만 원을 공제 못 받았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2023년도에 우리 회사가 사업이 바뀌었어요. 면세를 하다 보니까 너무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그 매장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과세 사업만 해당되는 뭐 빵 과자라든가 음료수 주류만 팔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탑차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뒤에 있는 탑을 뜯어낼 수가 있어가지고 뜯어내고 그걸 일반 차로 바꿨습니다. 냉동기 시설을 안 하고. 그게 뭐냐? 면세 사업 자산을 과세 사업으로 전환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제 못했던 거 공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200만 원 공제 못 받았으니까 올해 200만 원 공제해달라고 신고할 수 있겠느냐? 200을 다 인정이 안 돼요. 왜냐? 1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경감률이라는 걸 여기서 적용을 합니다. 자, 과세 사업에 전용했을 때 매입세 공제는 해주는데 상각률이라고 그래요. 상각률 뺀 나머지만 공제해 줍니다. 자, 불공제 받았던 200만 원에다가 곱하기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상각률 그리고 경과된 과세기간을 상각률에다 곱해야 돼요. 즉 1과세기간당 얼마씩 상각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상각률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재계산을 설명할 때도 이게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재계산 설명하려다가 지금 면세 사업으로 사용했던 감가상각 자산을 과세 사업으로 전환했던 거로 지금 주제가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설명하려는 포인트는 같아요. 이걸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안분 계산을 하는 자동차를 만약에 샀어요. 그러면 이거 폐차할 때까지 계속 재계산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런 과제를 제가 제시했잖아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자, 건물 구축물은 1과세기간당 5%를 상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차량 운반구는 기타예요. 25%, 5배. 1과세기간당 25%면 1년이면 과세기간이 2개 과세기간이죠. 1년에 1기와 2기가 있지 않습니까? 1년이면. 그러니까 1년이면 50%씩이에요. 50%씩 어떻게 해요? 상각해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가상각의 그 상각률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여기서는 감가상각 개념이 아니라 재계산이나 또는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을 과세사업으로 전용했을 때 면세사업용 자산을 과세사업으로 전환했을 때 매입세 공제를 얼마 해줄 거냐 이걸 따질 때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동차를 2022년 2기에 자동차를 구입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재계산 언제까지 하면 돼요? 자, 2기는 빼고 2023년 1기, 2기가 있죠? 그러면 이게 50% 상각이 됐어요. 그 다음에 2024년에 1기와 2기가 있죠? 또 50%, 100% 다 상각이 됐네요. 그래서 2024년도까지만 재계산이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 뒤에는 그 트럭에 대한 재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건물은 5%이기 때문에 1과세기간당 5%니까 1년이면 10%네요. 그러면 건물은 재계산을 몇 년까지 해줘야 돼요? 10년까지만. 건물이 10년 있다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건물을 만약에 새로 건축했다 그러면은 건물도 10년 동안은 재계산의 대상이 된다. 1과세기간당 5%하고 요 25% 요 숫자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숫자를 기억해 주시고, 보통 우리는 이제 1과세기간당 5% 또 1과세기간당 25% 상각한다. 요 숫자만 시험에서는 입력을 하면 돼요. 그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걸 연수로 계산할 때는, 자, 그러면 건물은 몇 년간 재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10년간. 그러면 건물을 제외한 비품이나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는 2년간 해야 된다. 따라서 면세 사업에 사용하려고 취득한 화물차를 과세 사업으로 전환했는데 2년 후에 전환하면 어떻게 돼요? 매입세 공제 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2년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미 상각이 끝났어요. 여기서 적용하는 상각은 끝나버렸다 이거예요. 2년.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요 계산 공식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다 계산해 줄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는 이와 같이 총 공급가액이 얼마, 과세 공급가액이 얼마, 또는 면세 공급가액이 얼마 이거 하고, 또 경과된 과세기간 수 이것만 과세기간을 세워서 입력해 주면 된다. 자,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셀 때는요, 나중에 실무할 때 여러분이 이제 계산을 세어 보겠지만, 취득한 시점의 과세기간은 경과된 걸로 안 봐요. 그러니까 2022년도 2기에 그 화물차를 취득했다. 그러면 그 2기는 경과된 기간으로 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빼고 다음 연도 내년 1기 그게 이제 하나 지난 거고, 그 다음에 내년 2기 그게 2기가 지난 거예요. 취득 시점의 과세기간은 경과기간으로 안 본다. 이렇게 나중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안분 계산이나 이런 걸 할 때 말입니다. 과세 표준 가지고 한다고 그랬어요. 과세 표준 가지고 공급가액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근데 공급가액으로 하지 않고 면적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건물에 관련된 안분 계산은 면세 사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 과세 사업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 건물이나 우선 토지는 일단 부가세가 없는 거니까 건물의 경우에 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할 수도 있다. 이것도 함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 정산, 여기 설명을 좀 해놨네요. 그 정산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공제세액의 정산. 예외적인 안분 계산 방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네. 이게 지금 6개월치 데이터를 가지고 정산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그 매입세액 있죠? 네, 매입세액에다가 6개월치 데이터를 가지고 정산한다. 자, 면적을 적용해서 안분 계산할 수 있다는 공식 그 다음 페이지에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지식을 여러분이 매입세액 쪽에서 요 정도 부가세 지식을 더 이론적 지식을 추가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론 문제보다 실무에서 더 중요합니다. 실무 문제로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다음에 세금계산서 부분 추가된 내용 없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이론 우리 다 배웠잖아요. 추가된 내용 없고요. 그 다음 페이지 영수증. 영수증에 대해서도 추가된 내용 없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신고와 납부 그대로입니다. FAT 1급의 교재 내용과 똑같죠. 다음 페이지 환급도 똑같습니다. 가산세 이게 추가가 됐네요. 가산세. 네, 부가가치세 이론은 이제 가산세면 끝납니다. 가산세 말고 뒤에 또 뭐가 있긴 있군요. 네. 자, 가산세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부가세 신고서에서 보면은 여기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해 보면 매출세액이 여기 있고 매입세액이 여기 있잖아요. 매출세액은 요 데이터가 요렇게 오는 거고 매입세액은 여기 있는 데이터가 요렇게 가가지고 차감세가 마이너스 났으니까 환급세액 요게 이렇게 가죠. 우리가 그동안 FAT 1급 준비하면서 여기에 있는 내용과 여기 있는 내용은 다는 안 했지만 그래도 꽤 많이 했어요. 여기 있는 유형 중에서 이제 TAT 2급을 하면서 더 추가적으로 이제 하면 됩니다. 유형이 더 추가가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의 유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과세에서는 FAT 1급에서는 11번, 13번, 17번 유형만 연습했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과세에서 이것도 할 거예요. 기타에 들어가는 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TAT 2급에는 기타도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건별 유형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도. 또 매입도 마찬가지예요. 매입도 유형이 지금 우리가 연습했던 것보다 유형을 더 늘려서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전혀 안 한 게 뭐냐면 요 가산세. 가산세는 전혀 안 했습니다. 자, 가산세를 우리가 이제 스스로 우리가 계산해서 여기다 넣어줘야 되거든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가산세 입력하는 이런 대화 상자가 이렇게 떠요. 가산세 명세. 그래서 가산세 명세를 보면은
여기 명세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자 미등록, 지연 발급, 세금 계산서 수취, 이게 지연 전송 등등. 또 세금 계산서 미제출, 부실 기재, 지연 제출, 또 신고 불성실 등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요 두 건이 이쪽으로 반영되는 것이 있고요. 여기서 직접 작성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산세율이 어떤 거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업자 미등록은 1%다.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은 1%. 지연 수취한 쪽, 매입자 쪽은 0.5%. 이렇게 세율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보고 여기서 계산을 하면 돼요. 예. 그런데 안 나와 있는 것도 있죠. 예. 안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직접 가산세율을 확인해 가지고 계산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실무 프로그램에서는 여기다 이제 요 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되고요. 없는 것은 요 뒤쪽 참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종이로 신고할 때 가산세가 뒤에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몇 프로 이런 거. 그거 보고 계산해라. 그거 보고 계산해라. 자, 가산세가 실무에 여기 가산세를 작성하는 문제는 TAT 1급에서만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TAT 2급에서는 실무에서는 출제를 안 합니다. 부가세 신고할 때 여기서 가산세 계산해서 입력하는 거는 TAT 2급은 출제를 안 하는데 왜 그러면 여기 이론에 넣어놨느냐? 이론으로 문제를 내요.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 이론으로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줘야 돼요. 자, 가산세니까 가산세율이 몇 %인가? 그걸 알아두면 되는데 아까 그 신고서 표에서 보다시피 굉장히 항목이 많아요. 그걸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불가능한 거고요. 시험에서 그동안에 물었던 거, 보기로 나왔던 것은 서너 개밖에 안 돼요. 그것만 반복적으로 물어봅니다. 보기도 그것만 넣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출제 범위가 가산세가 전부 출제 범위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동안 기출문제를 봤을 때 반복해서 질문한다. 예, 그것만 제가 찍어드릴 테니까 그것만 외워두세요. 자, 어떤 가산세가 있는지는 쭉 보면서 갈 거예요. 사업자 등록을 미등록했을 때 가산세, 미등록 가산세가 붙습니다. 공급가액이 1%예요. 허위 등록했을 때도 공급가액 1%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기 명의로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친구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게 허위 등록이에요. 등록을 했는데 사실과 다르다. 이런 게 허위 등록. 자,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제가 노랗게 표시해 볼게요. 자, 네. 우리 쉬는 시간이 됐나요? 거의 됐죠? 한 번밖에 안 쉬었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네, 그러면 지금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쉬었다.